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영재 취재 데스크입니다. 네, 조금 전 1시 반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중지됐습니다. 향후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그러는데요.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했습니다. 5시간 가까이 이어진 대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인원들에 대한 안전에 우려가 된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 그리고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본은 조금 전인 1시 반에 공지를 통해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집행 정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의 안전이 우려돼서 오후 1시 30분쯤에 집행을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조본은 또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며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 진입했지만 경호처의 저항으로 오전 내내 대치 상태를 이어갔습니다. 이 긴박한 상황에 대해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재원 의원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의원님. 먼저 지금 이 무리하게 지금 적법한 영장 집행이었다고 그러는데요. 네. 이게 벌써 영장 자체가 불법적인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급박해진 영장 집행 상황에 대해서 좀 의원님이 법률가이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검사 출신이신데 네. 좀 짚어봐 주십시오. 일단 이번 체포영장 자체가 예. 저는 법률적으로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실제 뭐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죠. 우선 공수처법에 의하면 네.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기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관할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죠. 네, 네. 그럼 거기에 이제 예외적으로 그 피의자의 주거지 네. 또는 범죄 행위지를 네. 보충적으로 관할을 삼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피의자가 예를 들어 저 부산쯤에 있는 분이 네. 재판을 받게 되었다. 네. 그런 경우에 부산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좀 피의자 인권 보호에도 또 편의성을 위해서도 편하겠죠.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범죄 행위지라고 하면 특별히 그 범죄지에서 증거 관계를 확보하기가 유리한 경우에 특별히 네. 관할을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관할을 삼고 있고 대부분 공수처의 수사 대상 자체가 서울이나 그 인근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 대상 자체가.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중앙지방법원으로 관할을 정했는데 이것을 서부지방법원에 영장 청구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소재지가 용산구라는 이유로 서부지방법원으로 했는데 이게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그러면 피의자의 그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 과천에 있는 공수처가 편해서 한 것도 아니고 네. 이건 뭐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네. 제가 보기에는 뭔가 체포영장을 발부받기가 좀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니까 네, 네. 또 이제 중앙지방법원은 워낙에 중요 사건이 많으니까 영장 전담 판사들의 그 여러 가지 이 제약이나 내적인 그 제약이라든가 또 그 영장을 발부하기 위한 기준도 네. 나름대로 정치하게 까다롭게 정해놨단 말입니다. 엄격하게. 네. 그렇죠. 엄격하게. 네. 근데 서부지방법원만 하더라도 뭐 그런 이런 사건을 크게 많이 다루지 않으니까 네, 네. 영장 전담 판사가 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저는 이것을 밤중에 영장 청구를 한 것도 네.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보죠.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영장 전담 판사 중에서 자신들에게 영장을 내줄 수 있을 만한 영장 전담 판사가
담당하도록 잘 택해가지고 네. 영장을 청구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걸 이제 영장 쇼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판사 쇼핑, 뭐 영장 그렇죠. 쇼핑. 네. 그리고 또 거기다가 판사는 한술 더 떠서 형사소송법 제 110조, 111조 적용을 배제하는 듯한 그런 문구를 삽입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가능한 겁니까? 판사한테 그런 권한을 줬습니까? 110조 예외로. 그런 문구를 삽입한다 해서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판사가 법을 적용하는 법을 창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네. 형사소송법이 적용되느냐 적용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법의 권능에 의한 거지 네. 판사가 이 규정은 적용하지 않겠다고 해서 적용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네, 네, 네. 예를 그 판사는 우리가 그 고등학교 때 사회 시간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불고불리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네, 네. 즉 고하지 않으면 논할 수 없다. 뭐냐면 판사는 사건이 제기가 되어서 뭐 네. 형사 사건이면 이제 공소 제기가 되어서 검사가 이제 재판에 넘기면 그 사건이 판사에게 배당이 되면 판사가 그것을 재판을 하죠. 네, 네. 민사 사건이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사건화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는데 판사가 가만히 앉아 있다가 저 사람 나쁜 짓 한다고 와가지고 재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것은 이제 옛날에 원님 재판이죠. 네, 네. 그래서 불고불리 원칙에 따라서 이 현대 사법제도가 민주적인 사법제도가 완성이 되었는데 네. 그럼 판사가 예를 들어 자기가 발행한 체포영장에서 체포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 110조를 제시하면서 나는 이거 허가하지 못하겠다 했을 때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허가하지 않는 것이 불법이 있느냐 없느냐 다시 뭐 고소고발이 있고 네. 그 고소고발에 의해서 이 사건화가 돼서 검사가 예를 들어 이것은 불법 행위를 했다 뭐 직권남용이다 해서 기소를 해서 그 사건이 배당이 되어서 자기한테 왔다면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이걸 예. 가지고 예, 예. 형사소송법 제 110조를 적용할 건가 말 건가를 자기가 판단할 수 있지. 예, 예. 영장에다가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자신의 권한의 밖의 주장이죠. 심각한 월권이네요. 월권은 문제가 아니고 불법행위죠. 불법행위. 예를 들어 네, 네. 판사가 영장을 발부할 때 이 영장은 야간에도 집행할 수 있다. 이런 문구를 삽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네. 보통 경우는 주간에만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데 네. 때때로는 밤중이라도 덮쳐야 되면 야간에 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고 그런 것을 넣는 경우는 있어요. 이거는 형사소송법에 야간에 집행할 수 있는 문구를 넣을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네, 네. 근데 어느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넣을 근거가 없어요. 네, 네. 그걸 넣은 것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라고 봅니다. 그런 이상한 영장을 가지고 그러니까 영장을 발부받는 기관인 서부지방법원으로 간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인데다가 또 판사가 자의적으로 자기 멋대로 그런 문구를 집어넣고 마치 무슨 암행어사 출두야 하면서 마패원 들듯이 네네. 그렇게 만들도록 한 것이 더더욱이 공정성에 의심을 갖게 만든 것이고요. 네네. 그것을 가지고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하면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었는데 이게 단순히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의 압수수색의 문제를 넘어서서 네. 대통령 경호실장은 대통령 경호에 필요한 지역을 경호구역으로 설정을 할 수 있고 네. 그 경호구역 내에서는 대통령 경호처장이 네. 지휘하는 그 경호처 직원들이 검문도 하고 네. 지휘 접근 금지 시킬 수도 있고 심지어는 무기 사용할 수도 있어요. 네. 네. 왜냐하면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과 그 가족이나 이 보안을 필요로 하는 요인에 대해서 경호를 하는 네. 기구이고 국가기구는 자신들이 경호 활동을 하는 것을 유일한 존재 이유로 삼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호 활동을 위해서 경호구역을 선정하고 그 경호구역 내에서 자신들이 경찰권까지 전부 행사하는 것은 지극히 법적인 행위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런데 그 경호구역에 들어와서 영장을 흔들면서 집행하겠다고 하면 양쪽 다 적법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어느 쪽이 우선이 되느냐의 문제가 또 있겠죠. 네. 네. 누구 법이 더 맞느냐. 네. 자, 이것은 나중에
정말 이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서로 공무집행방해라고 주장할 수 있죠. 네. 그럼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러나 형법에서 어쨌든 적법행위라는 게 있어요. 네. 즉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나는 경호행위, 경호처의 소속으로서 경호구역 내에서 대통령 경호법에 의해서 경호활동을 한 것은 적법행위 된단 말이에요. 적법한 경호행위. 그래서 이런 것을 놓고 마치 한쪽은 불법행위다라고 주장하면서 공수처가 네. 막 저 문제 제기를 하고 공무집행방해, 특수 공무집행방해 막 떠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그러나 문제는 이게 이제 계속되면 네. 아무래도 여론은 대통령에게 불리해지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유리해질 수는 없어요. 계속 가면. 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공수처가 그것을 노리고 네. 계속 이 일종의 체포쇼를 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영장 또 청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해서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 공수처는 대통령 경호처 내지는 대통령실과 협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저들이 수사를 하려면 예.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를 하겠다고 나서서 체포영장을 집행을 하려고 하면 이런 무리수가 따르는데 네. 그런 체포가 과연 가능하겠느냐를 생각하고 좀 더 이 물리적 충돌이라든가 또는 영장 집행을 위한 여러 가지 무리수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지 계속 체포영장 들고 와서 그 영장을 집행하겠다 이렇게 해서 꼭 이 문제가 자신들에게 반드시 공수처의 위상에 도움이 되고 공수처가 앞으로 무슨 권력기관으로 날 수 있는 것에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공수처가 국가기관인데요. 네. 이렇게 정치화된 이건 거의 정치 행위거든요. 공수처가요 지금까지 영장을 뭐 4번인가 5번 청구했는데 다 기각됐고 네. 뭐 또 심지어는 기소를 했는데 한 건 기소했는가요? 다 무죄 나고 뭐 그랬잖아요.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작년 이맘때부터 계속 문제 제기했던 그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 예. 그러면서 무슨 호주 대사가 뭐 출국 금지를 한 해 만에 하고 하면서 아직까지 그 사건 해결 못했잖아요. 그래서 무능론, 무용론 뭐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저는 무능의 문제를 넘어선다고 봅니다. 네. 아무리 무능하더라도 1년 동안 그 사건 하나 수사 못하겠어요? 저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기관이 아니죠. 완전히 그 정치화되어 있는 거가 특정 정치 세력의 대변자 역할 내지는 하수인 역할. 그게 공수처 그거 하라고 공수처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것에 제가 공감을 하고요. 네. 공수처가 지금 이렇게 이 논란의 소지가 있는 이게 과연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있느냐부터 문제 제기가 되었는데 체포영장이라는 것도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논란이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그 논란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그것을 통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그것을 집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논란을 불러일으키면 결국은 제대로 집행이 안 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여론전인데요. 의원님, 지금 언론이 뭐 거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기와 똑같이 전체 언론이 이게 지금 편파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도 분명히 법률가이고 검사 출신이신 의원님 말을 저희 방송을 통해서 듣는 독자들은 이게 처음 영장 발부 단계에서부터 심각한 위법이 있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KBS라든지 뭐 MBC는 더 말할 나위도 없고 주요 언론들이 그 공수처 나팔수 내지는 받아쓰기를 계속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독자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저희 지금 아투TV 댓글에도 지금 이런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언론 때문에 분해서 잠을 못 자겠습니다. 뭐 지금 우리 독자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JTBC 뭐 하는 겁니까? 뭐 이런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Y님은 유미킴님 SBS 방금 긴급 속보 앵커 공중파에서 팩트만 전하지 않고 일기장처럼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하시길래 신고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게 시청자분들, 우리 국민들이 언론의 이런 편파 보도에 대해서 심지어 너무 속이 상해서 신고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뭐 언론이 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보도 때는 정말 참 심각했죠. 그리고 지금도 그때의 그 잘못을 또 반복하고 있는데요. 흔히 경마식 보도라고 해서 이제 뭐 한쪽에서 무슨 보도를 하면 그거보다 앞서가야 되니까 더 부풀려서 보도하고 네네. 더 부풀려서 보도하고 사실 확인이나 팩트 체크는 하지도 않고 더 나가서 그런 또 일종의 편파적이고 편향된 의견을 마구 떠드는 그런 패널들만 불러가지고 토론이랍시고 네. 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그 국민들이 이 언론을 점점 불신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래도 또 현장 분위기라도 전달해주는 유튜브 같은 것을 자꾸 보게 되고 네, 네, 네.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언론은 뭐 지금 전혀 이것을 제대로 밝히려고 하지 않는 것 아닌가. 한쪽에 그러니까 적어도 이 양은 맞춰줘야 되거든요. 양은 이쪽과 저쪽을 그러니까 뭐 피고 원고가 다 있고 양을 맞춰줘야 되는데 한쪽 그 주장만 일방적으로 계속 틀어주니까 그러니까 양을 맞춰준다고 해도요. 예. 그것도 질도 중요한데 네. 그 제가 가끔씩 가끔이 아니고 뭐 하루 이틀에 한 번씩 그 종편이나 네. 공중파 토론 프로그램에 쭉 나가거든요. 네네. 나가면요 보통 2대2를 불러놔요. 네네. 그러면 이제 보수 쪽 2, 또 좌파 쪽에 2 했는데 이 보수 쪽의 2 중에 하나는 또 한동훈 대표님과 한동훈 대표님 시절에 뭐 당직을 맡았던 분, 네네네. 뭐 이런 분이 또 옆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또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결국은 3대1이에요. 3대1입니다. 그때 앵커가 또 조금 저쪽 편이에요. 그래 4대1이에요. 예. 그래서 이야기하다가 보면 너무 힘든 거예요. 네네. 그런데 정말 힘든 거는 우리 쪽이라고 가 앉아 있는 우리 당의 당직자 그런 분이 제가 이야기를 하면 뭐 그래도 좀 제가 벌써 당에 입당해서 우리 당에 활동한 지 21년인데 네. 21개월도 안 된 분이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김재원 최고위원 뭐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고 저 착각하신다고 또는 뭐 마구 그래 하니 이거 지금 이게 뭐 우리 힘들어요. 댓글 올라와서 힘들어 죽겠어요. 말벌님이 패널들도 우파는 한동훈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정말 진실되게 이야기하거나 사실을 확인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점점점 줄어들고요. 한쪽으로 그냥 마구 떠들어야 각광과 받는 줄 알고 지금 하고 있죠. 저는 좀 힘들어 죽겠어요. 댓글이 계속 김재원 전 최고위원님 이해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들 유튜브는 이렇게 공감을 하면 이게 그러니까 아토TV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공감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참 혹시 그 이순영 부장판사 좀 아는 분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모릅니다. 근데 이번에 공개가 되었죠.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다. 네, 우리법 연구회. 사법부에 사실 우리법 연구회의 그 폐해가 극심한데요. 이렇게 해서 무리지어서 네. 좌파들끼리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면서 주로 이제 영장 전담 판사로 네. 배치해놓은 곳이 이제 서부지법이겠죠. 네, 네. 그런데 형사재판을 우리법 연구회 사람들이 맡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검사도 해보고 네. 제가 유능한 검사였어요. 네, 네. 변호사도 해보고 네, 돈을 아주 잘 버는 변호사를 한 2년 했어요. 저는 또 유능한 기자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변호사를 하면서 돈도 잘 버는 변호사였는데 네. 또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네. 한 수사기관 한 6군데에서 조사를 받고 네. 그중에 이제 한 군데에서 재판에 넘겨져서 네. 재판을 받았어요. 국정원 특수활동비 네, 네. 관련 사건으로. 네, 네. 그래서 1심부터 대법원까지 다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재판에 넘어가면요. 그때는 문재인 정권 때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요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 판사들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에요. 우리법 연구회. 그러면 우리법 연구회 그 사람들은 또 좌파 판사들로서
자기들끼리는 아주 또 생각이 비슷하니까 변호사가 우리 법 연구회 출신을 또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제 같은 꼴통 우파가 예. 남들은 꼴통 우파라고 할지 몰라도 저는 아주 확실한 중도 보수 성향인데 네. 근데 남들은 또 꼴통 우파라고 하겠죠. 하여튼 뭐 그렇더라도 제가 제 돈으로 좌파 판사 출신 우리법 연구회 출신 변호사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야만 이게 대화가 자기들끼리 대화를 하니까. 네, 네.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법원에서 우리법 연구회 판사의 뭐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하지만 이 생태계가 이렇게 잘 먹이사슬처럼 잘 연결되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네. 지금 위험성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 대리인단 네. 보면 한두 분 정도는 우리가 아는 분들인데 나머지는요 오늘 공개된 분들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대리인을 했던 변호사도 두세 분 있더라고요. 아, 근데 그분들은 자원봉사자처럼 활동을 하는 분들이었어요. 그때도. 네, 네. 뭐냐면 우파 변호사들은 그런 생태계가 마련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군요. 그런 사건을 맡으면 도리어 네. 뭐 변호사 업무를 하기가 좀 어려워져요. 네. 근데 좌파들은 보십시오. 이번에 국회 탄핵 대리인단에 보면 김인수 헌법재판관 그 사람이 바로 헌법재판관 하면서 그때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그 관여했을 거예요. 아마 그분이.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탄핵을 해본 사람들이 와서 국회에 와서 맡아가지고 그리고 뭐 박시환 그분은 대법관 그분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좌파 쪽에는 막 무지막지하게 달려들어서 이 탄핵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영장 전담 판사가 좌파다, 우리법 연구회다, 그거에만 개탄을 할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나오면 또 먹고 살 길이 또 열려요. 사법부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근절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근데 저 같은 사람도 좌파 변호사를 찾아가야 되니까. 도대체가 판사가 그렇게 무리를 지어서 특정 이념으로 무리를 지어서 재판에 판결을 하고 이게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잖아요. 거기만 이제 예. 거기만 썩어 있으면 제가 힘을 내 가지고 하겠는데 딴 데도 썩은 데가 워낙 많아서. 아니 모든 게 최후의 보루가 사법부거든요. 국가를 지켜내고 국가를 저는 제가 재판을 받으면서 그런 황당한 일을 많이 겪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뭐 판사가 공정하게 재판을 하겠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네. 그래서 이번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가서 발부받고 거기다가 무슨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배제 조항을 문구를 넣어가지고 발부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를 제가 재판을 받을 때 그때 생각이 또 났어요. 그러니까 방송이고 뭐고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나와서 떠드는 패널들도 그렇고 지금 이 대한민국의 사법은 없어져 버리고 만인에 의한 투쟁, 서로가 자기 편을 가지고 편을 지어서 자기 그걸로 이게 투쟁하는 것이지 거기에 법이라든지 뭐 이런 게 다 실종된 거 아닙니까 지금? 하여튼 저뿐만 아니고 네. 소위 보수 진영 사람들이 재판을 받을 때 네. 어쩔 수 없이 좌편향 변호사, 네. 우리법 연구회 출신 변호사 그분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 현 주소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분들이 겁을 내겠어요. 지금 의원님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관저에서 한남동 관저에서 지금 팽팽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데 네. 주요한 움직임들이 있어요. 관저를 이제 침탈을 하려고 하는 주요한 움직임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남태령 고구에서 저지당한 전농의 트랙터 시위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최근 또 내부 된 건 일부 확인이 되긴 했지만 민노총에서 몇 날 몇 시 시간을 정해서
관저를 습격하겠다. 그래서 뭐 가짜 뉴스 이제 확인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총기 사용을 유도를 해라. 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또 심지어 또 지금 장경태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마치 통진당 해산시키듯이 국민의힘을 해산시키는 그런 절차를 밟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심각한 오히려 이게 내란 선동 아닌가라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힘에서는 전혀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더군요, 보니까. 근데 이제 민노총의 선동은 사실 우리가 그 좌파 진영의 힘을 그걸 인정하고 알아야 되거든요. 네, 네. 좌파 진영에서는 이런 정치적 이슈가 발생하면 정치적 이슈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약 20만 명 정도를 동원할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네, 20만 명. 예. 네. 경찰 추산 20만 명이죠. 네, 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와서 뭐 100만 명이 모였네 할 때 실제 20만 명이 모이면 100만 명보다 더 많아 보이죠. 예, 예. 그래서 그 정도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민주노총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민주노총이 갖고 있는 조직력과 그다음에 자금력 네. 뭐 이런 것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네, 네. 우리가 보수 진영은 사실 전부 손잡고 시골에서부터 서울 그 중심가까지 전부 전 국민이 그 자발적으로 나오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자발적으로 예, 나오죠. 그리고 새벽밥 먹고 나오죠. 그런 조직력을 제대로 갖추지 않는 상태에서도 네.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오는데 좌파 진영은 자신들이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 좌파 정부가 탄생하면 그 다음에 뭐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여러 가지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는지 하여튼 조직력을 총동원해서 그 생태계가 구성이 돼 있죠. 생태계가 구성되잖아요. 예, 아까 예. 말씀드렸듯이 가장 공정해야 될 사법부도 그런 생태계가 구성이 돼 있는데 네, 법률 생태계. 네. 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이제 민주노총이 지금 네. 저변에서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지금 이제 자신들이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이재명 대표를 엮어서 정권을 획득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느끼겠죠, 당연히.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아니면 사실은 정상적인 국면이었으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교도소를 가야 될 상황인데 그렇죠. 그 교도소에 가야 될 사람이 저렇게 기사회생하게 만든 것은 사실 안타깝지만 대통령 탄핵 선포예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거든요. 네, 네. 그러나 어쨌든 비상계엄 선포가 되고 나니까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살아날 것 같기도 하고 교도소도 안 갈 것 같기도 하고 대통령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이러니 이 사람들이 더 한술 더 떠서 이제 이번에 만약에 정권을 잡으면 이제는 보수 진영을 완전히 박멸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죠. 내란죄라는 게 그렇게 실제로 박멸할 수 있는 그 틀 아닙니까? 아니 근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뭐 내란죄 이런 이야기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됐을 때 그 개념 규정을 어떻게 할 건가는 둘째 문제죠. 네네. 우리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나니까 좌파 진영이 자신들이 10년 정권을 이어오다가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까지 오니까 이제 자신들의 기반을 잃어버릴 것 같으니 계속적으로 역공을 노리다가 결국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성공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나서 문재인 정권에서 5년 동안 한 것은 오로지 무슨 국정농단 적폐 세력이다 이래가지고 보수 진영을 근본부터 무너뜨리려고 했잖아요. 했죠. 그것도 그중에 저도 물론 그래서 한 6번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때 아마 꼭 인공치하에 무슨 인민위원회 구성하듯이 그래가지고 온갖 수사도 하고 했는데. 수많은 사람이 또 돌아가셨고, 많은 분들 돌아가셨고. 돌아가시고 뭐 했죠. 근데 그렇게 해서 자신들 5년 동안 그 푸닥거리를 하고 나서 광란의 구판을 벌이고 나서 아마 보수 진영은 완전히 죽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래도 우리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영입해서 정권 교체에 성공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적과 같은 일이었어요. 네네. 근데 그것을 우리도 허점을 좀 보이고 하는 바람에 지금 2년 반 만에 다시 이 탄핵 국면을 맞이해서 이렇게 됐으니 아마 이번에
만에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받아들여지고 정권이 교체되면 그러면 저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지독한 사람입니까? 아마 악독하게 나오겠죠. 아마 우리 과거에 박근혜 정부 이후에 겪었던 국정농단 사태 내지 국정농단 사태 내지는 무슨 적폐청산인 이거에 한 10배 정도의 광풍이 불어올 거라고 봅니다. 가공할 저는 예상이 되는 게 적어도 구속되는 숫자가 10,000명을 넘을 것 같은 느낌. 구속은 둘째치고 제 이야기는 예. 보수 진영 전체를 이번에야말로 예. 그냥 두면 안 된다는 현실적인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이 5년 동안 그만큼 해도 안 됐는데 이번에는 10배는 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없애버려야 된다고 보죠. 위헌 정당 해산 바로 그거예요. 청구를 그래서 하겠다는 그게 장경태 발언이 그거 같은데요. 장경태 의원이 지금 약간 자기들의 본심을 드러낸 것뿐이고 네. 저는 벌써 내면에서 상당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럼 우리 당을 위헌정당이라고 하려면 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한다고 해야 되고 네. 그러면 내란에 동조한 정당이라고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지금 저 사람들 계속 내란 동조, 내란 공범 하잖아요. 네. 그게 사실은 이미 자기들이 정권 잡으면 국민의힘을 정당 해산 제소를 통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정당을 해산시키려고 하는 그런 통진당 해산시키듯이. 그렇죠. 예. 그런 조치라고 보고 사실은 지금 헌법재판관으로 들어가는 분들도 보면요. 네. 거의 그대로 지령을 따라서 민주당의 지령을 따라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보내고 있다고 저는 봐요. 네. 그런데 6명만 확보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냥 단순히 헛소리에 불과하다고 보지 않고 지극히 지금 차근차근 지금 계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내란 특검이에요. 내란 특검. 네. 특검을 통해서 지금 특검이라는 것이 원래 수사를 권력자들을 수사를 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권력자이기 때문에 수사를 불공정하게 봐주기 수사를 한다든가 이럴 때 공정하고 중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이 권력자를 수사를 시키는 게 이게 특별검사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내란이라고 수사를 하는 걸 보면 아시다시피 이거는 뭐 말도 안 되게 편파적으로 또는 과도하게 수사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그 수사기관끼리 서로 수사를 하겠다고 그렇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즉 수사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고 과도한 수사 내지는 수사, 네. 봐주기 수사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편파적으로 보복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어서 문제거든요. 근데 거기에 내란죄 특검을 하겠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거보다 더하게 아예 그래도 여기는 공무원들인 수사기관이니까 네. 자기들이 봤을 때 자기들 마음대로 되질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내란 특검을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특별감사로 임명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마구 잡아들이고 마구 재판에 넘기고 그래서 뭐 판결이 나중에 어떻게 나든 말든 그래서 예를 들어 국민의힘의 의원들 한 10명을 내란죄 공범으로 기소해놓고 네. 그리고 위헌정당이라고 해산 제소하면 그리고 자기들이 임명하고 자기들 편드는 헌법재판관들이 마구 재판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국민의힘이 해산될 수도 있죠. 해산될 수 있죠. 그 해산되면 그게 뭐 공정한 재판을 지금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가 교도소 가야 될 판에 대통령이 됐는데 아마 자기 재판하는 판사들 다 탄핵시켜버릴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내란보다도 훨씬 더한 거죠. 거기다가 또 만약에 국민의힘이 위헌정당이라고 해서 해산돼 버렸다. 네. 그러면요 국회의원들도 다 자리를 잃죠. 네. 그 다음에 시도지사, 시군구 단체장, 시군구 의원들까지 몽땅 이제 파면되잖아요. 네. 그리고 난 사이에 한 1년여는 국회에서 의석 구조가 제적이 200석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네. 그 제적 3분의 2가 아니고 제적 90%를 민주당이 차지하잖아요. 민주당이 차지됐지. 그럼 그동안에 뭐 뭐든지 하겠죠. 뭐 개헌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라를 바꾸죠. 국가를. 네. 예, 그것이 맨날
자신들이 원하는 혁명이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권을 잡아도 특검을 계속 임명해서 민주당이 원하는 특별검사가 들어가서 뭐 편파적으로 마구 수사하고 하면 그럼 그게 나라가 온전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상상 그런 것이 현실화될까 두려운 거지. 지금 뭐 그저 민주노총이 선동한다. 장경태 이 양반이 국민의힘 해산해야 된다 정도 떠드는 것은 그냥 그 밑에서 빙산의 일각으로 드러나고 있는 마각의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이제 이게 우리 뭐 언론인들은 더더군다나 이런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벌써 민주당이 우파 유튜브 5명을 고소를 했거든요. 저도 고소하려고 하나? 예, 지금 그게 뭐냐면 옛날에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하는 이 민주화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더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이 실권을 가질 때 전체주의적인 그런 민주적인 조치를 다 무시하고 밀고 나가는 그게 아주 확고하거든요. 옛날에 운동권들이 원래 그랬고 그래서 이들이 추진하는 이런 자신들의 혁명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이 여야가 다시금 되돌이켜서 정권 교체를 할 수 없게끔 시스템을 바꾸는 데 주력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상황을 우리 이 당이 정말 인식을 잘 하고 확실하게 싸워주고 국민들에게 지금 이렇게 기울어진 이 의사소통 구조. 네. 그러니까 언론이라든가 또는 모든 지금 상황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고 더 불공평하게 바뀌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주장을 제대로 펼칠 수 있는 장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없어지죠. 지금 싸우지 않으면 없어지죠. 그러면 네. 국회의원들도 각자 전부 다 나서서 이제는 어떤 내용이든지 우리의 주장을 해야 네. 조금이라도 전달될 텐데 그런 면에서 좀 더 각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없어지죠. 지금 얼마나 심각한 세력들이냐면은 뭐 시청자 여러분 적어도 여야가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면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일본이라든지 안 그러면 뭐 유럽의 국가들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면은 그 안에서의 진보와 보수가 공존을 하고 서로 간에 경쟁을 하고 또 의회 민주주의를 통해서 서로 간에 의석을 주고받고 이렇게 상호 견제와 균형을 맞추고 이러는 그런 체제인데 대한민국의 정치는 다른 게 그게 뭐 제가 뭐 늘상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고 네. 그리고 우리 체제를 무너뜨리고 야금야금 먹어버리려고 하는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고 그들의 동조하는 그룹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네. 우리 국회의원 배지들한테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의원님? 하여튼 그래서 사실 과거 통진당 사태 같은 것도 난 거죠. 네네네.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소위 운동권이다, 과거 운동권이다 그 정도로 보고 있는 분들이 있지만 그 중에는 전향하지 않는 분들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왜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나 대한민국 체제에 대해서 충성하겠다라는 전향을 못 합니까? 그 전향을 하면 자기 마음속의 조국에서 자신에 대해서 무슨 좋지 않게 생각할까봐 전향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마음속에는 자기가 모시는 지도자가 따로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마음의 조국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분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임종석 의원 지금 학생 시절에 대표적으로 반미 운동을 많이 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미국 입국이 거절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렇게 반미 운동에 자신이 했던 임수경 대표를 대학생 임수경 양을 북한으로 파견을 하고 이런 행위에 대해서 공개석상에서 반성한다거나 안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아니 그분이 통일부 장관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가 평생 통일을 꽂히고 하는 임수경도 보내고 맨날 통일하다가 어느 날 김정은이가 2개의 조선, 이제 우리 어차피 통일 안 되니까 한반도엔 2개의 조선이 있고 조선이 2개니까
괜히 통일이니 어쩌고 하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얼마 되지도 않아서 자기도 이제 통일 필요 없다고 하잖아요. 그 노선에 동조를 하는 거죠. 네. 아니 그러면 딴 사람이 이야기하면 내 같은 사람이 그러면 저 사람이 그새 또 저 뭐 무슨 마음이 달라졌나 이러면 되는데 통일부 장관도 하고 말이야 맨날 평생 통일하다가 갑자기 저 김정은 말이 한번 바뀌니까 후닥닥 따라가니까 아이 저거 저 무슨 저 지령 받았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조선은 하나다라는 그 구호로 살아놓고 그렇죠. 예, 그 구호로 살았고 지금 이제 제일 이런 거에 대해서 황당해하는 분들이 바로 일본에 있는 조총련입니다. 조총련이 지금 평생을 조선은 하나다, 조국 통일 그 노선에 눈물을 흘리고 또 그 힘들게 어렵게 일본에서 번 그 돈들 뭐 빠칭코를 한다든지 야끼니쿠집을 한다든지 그렇게 번 돈을 북한에다 송금을 하고 이렇게 평생을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위에서 그런 통일 노선 폐기한다고 그러니까 임종석 같은 분들은 이제 바로 거기 또 동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이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야당의 이 정체성이 절대로 대한민국 체제 안에서의 자유민주 체제 안에서 우리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그 상대 가능한 인물들이 아니라 이분들은 지금 이 기회를 맞아서 48년 8.15에 건국된 이 시스템을 어떻게 해서든지 바꿔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한 사람이 저런 생각을 하고 마는가. 네. 임종석이 이제 자기도 살 만큼 살았으니까 또 마음이 달라져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네. 제가 그때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방송에 나가서 곧바로 이게 혼자만의 주장이 아닐 거다. 맞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하는 거는 만약에 혼자 떠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이게 개인적인 생각이 바뀌어서 이럴 수도 있는데 여기 뒤따라올 사람이 분명히 있다. 북한에서 에헴 하면 이쪽에서 큰 기침하고 그 곧바로 확성기 트는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정세현이고 한 사람은 이종석이다 그랬거든요. 네네. 불과 얼마 안 돼서 이 두 사람이 나와서 똑같은 소리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제가 더 이야기하고 싶진 않지만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 놓고는 평생 통일 주장하면서 밥 먹고 산 사람들이에요. 한남동 관저에서 말입니다. 의원님, 지금 추위에 떨면서 저런 그 영장 집행을 막아선 우리 그 애국 시민들 그리고 그 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 그 공수처 이게 표면적으로는 무슨 110조 이러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대한민국에서의 내전 상황과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리적 내전이죠. 예, 대한민국의 이 체제를 지키려고 하는 48년 8.15에서 건국된 이 대한민국을 유지 내지는 이걸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애국 시민들과 그리고 그걸 또 지키려고 하는 저는 처음에 기대도 안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지 간에 여기에서 자기 딱 그 깃발을 들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그를 우리 저기 지금 태극기를 흔들고 있는 1호 터널 앞에서 지금 실시간 현장 영상인데 저분들이 어디 윤 대통령이 좋아서 저럽니까? 사실 저는 저렇게 봅니다. 저게 윤 대통령이 출마하셨을 때 대부분의 우리 그분들이 또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려고 거리에 나왔던 분들이 다수거든요. 그런데 그 윤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했던 사람 아니냐. 어떻게 윤 후보를 지지할 수 있느냐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또 그 당시에 또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가 윤 대통령 좋아서 그러는 거 아니다. 나라를 지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자유 대한민국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윤석열 후보라야만, 저쪽 민주당이 이끄는 저런 벼랑 끝에 나라를 가는 걸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희망으로, 뭉친 것 같아요. 지금 저분들도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다른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지금 저분들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참 역사가 반복되는 건지 더 웃기는 거는요. 오늘 발표된 윤석열 대통령 그 소추된 탄핵 사건 대리인단에 예. 이름 올린 변호사 보니까 서성건 변호사, 도태우 변호사가 있던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또 서승근 변호사님, 도태호 변호사님, 박근혜 태극기에서 내내 태극기 흔들던 분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들이요, 저 탄핵 심판 때 하여튼 대리인으로 또 그 변호인단으로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이렇게 반복되나 싶고,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분이 윤석열 대통령인데 또 이렇게 되네요. 참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개인을 보지 않고 전체 나라를 생각하고 또 전체 진영을, 그래서 의원님 진영을 생각해야 되는 게, 저 태극기 들고 나온 저분들, 한남동 관저를 지킨 저분들이 뭐 그거 모르는 분들 아닙니다. 아이, 그럼요. 다 알면서도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저렇게 나와 있는 분들이거든요. 저분들의 그 애국심에 우리가 고개를 숙일 따름입니다. 그런데 제가 또 좀 국민의힘 내부 의원님들의 대응 태세는 좀 그래도 계시니까, 국민의힘에 몸담고 계시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저는 다 제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다소 미흡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네네. 그런데 또 그래도 그 한 분 한 분 그분들의 이 영향을 믿고 또 그분들이 잘해주도록 네. 계속 기대를 하고 믿어야죠. 참. 그렇죠. 만약에 아까도 정말로 공포스러운 상황인데 국민의힘이 위헌 정당으로 해산됐을 때 그럼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이제 경각심과 심각함을 느끼게 되는 게,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너무나도 이 나이브한 생각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 네.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의석 하나가, 나의 헌법기관인 나의 의석 하나가 지금 이 국면에서 저런 전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공감을 가지지 못하는 야당의 공세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정신 차리고 하시리라고 봅니다. 우리 당 의원님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각자 활동 중에서 네네. 예를 들어 당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일부 철부지 의원들이 떠들고 있는 몇 가지의 상황은 제가 솔직히 이해도 안 되지만 용납하고 싶지도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 그분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우리가 또 열심히 앞으로 싸워주도록 그래도 박수를 보내는 것이 좋다고 박수를 봅니다. 보내고 힘을 주죠. 뭐 힘을 안 주면 우리의 지금 네. 버틸 수 있는 맞습니다. 방어막이 없습니다. 예. 그래도 국민의힘 의원님들 아니면은 누가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줄 것이며, 그리고 저 거리에서 태극기를 들고 지금 나오시는 저 애국 시민들의 어떤 그런 바람을 누가 막아주겠습니까? 지켜주겠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108석의 의석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아직까지 버팀목이 되는 거지. 네. 그 의석수가 무너지면요, 뭐 이재명 세상을 만들고 말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조금 바꿔서 최상목 내각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뭐 다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최상목 권한대행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하여튼 최상목 권한대행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부터 잘 아는 분이에요. 우리가 같은 학회에서 공부를 했고, 저도 그 법경제학회 4학년 때 학회장을 지냈던 사람이라서 네. 우리 2년 선배죠. 네, 그때도 아주 명석하고 뛰어난 분이었는데 뭐 여전히 그때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았더라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관료 중에서 최고로 아낀 분이 최상목 기재부 장관이었고, 검사 중에 제일 아낀 분은 한동훈이었죠. 근데 두 분이 윤 대통령을 가장 아프게 한 정도가 아니고 그냥 난도질을 했죠. 네네. 저는 뭐 그런 점에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로 좀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윤 대통령한테 붕어빵 하나 얻어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뭐 돈 받은 것도 없고, 네. 제가 이야기하면 뭐 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저는
보수 진영이 잘 되기 위해서 윤석열이 그래도 버텨줘야 된다는 입장에서 계속 도우고 있는 오늘까지 대통령 되기 전부터 오늘까지 도우는 입장이었고 얻어먹은 거 없어요. 아니 뭐 지금 얻어먹은 거 누가 저 용산에 가서 밥 먹었잖아 임마 하길래 야 그 단체급식이야 임마 내가 그랬죠. 근데 정말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최고의 자리에 갔었잖아요. 네, 대통령 때문에 네. 대통령의 기용을 받아서. 근데 뭐 그런 인간적 의리가 없는 사람들인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의리가 없다고 논하는 것이 아니고 최상목 대행은 대통령 대행일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 대행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상목의 공식 직함은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에요. 네. 그런데 이번에 그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국무총리가 그것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해서 탄핵 소추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대행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 국무총리가 만약에 그걸 임명하겠다, 임명하지 않겠다는 걸 결정하지 않고 그냥 탄핵이 됐다면 자기가 독자적으로 결정해도 저는 뭐 제가 그래도 안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럼 어떻게 보면 뭐 자기 권한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그 탄핵 소추를 당한 일이 바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거의 최고의 사실상 유일한 이유인데 네. 그것을 자기가 그 때문에 대행이 돼놓고 그걸 뒤집어 엎으면 대행이 아니죠. 그렇죠. 아니 자기가 대통령 행세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저는 뭐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그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는 벌써 정리된 일이고 그거보다도 훨씬 더 나쁜 일이 바로 그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 다닐 때나 지금이나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냥. 예, 의원님 오늘 긴 시간 지금 그래도 체포영장 집행이 뭐 조금 전 한 30분 전부터 중지가 되고 이제 그 고생하시는 분들 조금 한숨 돌렸습니다. 그런 상황과 함께 오늘 방송을 나눠봤고요. 긴박한 한남동의 대치 상황과 관련해서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또 추운데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